자,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역발상의 그 역량 강화를 위한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대한 그 해설 강의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 가지 그 등급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고급을 많이 하신다고 해가지고 그럼 아무래도 뭐 쓰임새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8회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제가 아시다시피 뭐 역사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이제 다만 어려서부터 이제 역사를 좀 좋아하고 관심이 있어서 일반인들에 비해서 조금 폭넓은 공부를 좀 했다 뭐 이런 거고요. 그냥 같이 공부했던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그냥 문제를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자, 1번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연천 전곡리 이것만 가지고도 이제 우리가 구석기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러한 형태의 석기라는 거, 이른바 이제 뗀석기라고 하죠. 예전에 이제 타제석기라고 했었는데, 아무튼 이제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이 아니로 옳은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았다. 뭐 요게 맞는 거고요.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실을 뽑았다. 이거 이제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이 된 거죠. 지배자의 무덤으로 고인돌 만들고 그 다음에 거푸집 이용해서 세용 동검 제작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청동기 시대 이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특히 세용 동검 같은 경우는 그 요령식의 그 비파용 동검, 즉 중국식 동검에 비해서 이제 우리의 독자적 양식이 들어간 한국형 동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청천강 이남 지역에서만 발굴되고요. 청동기 후기부터 철기시대 전기까지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그 청동기 유물이 되겠고요. 빗살무늬 토기 같은 경우는 뭐 가장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 유물이죠. 그래서 뭐 1번은 아주 간단하게 문제 거의 뭐 점수 주는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자, 2번 밑줄 근 이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보니까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노비나 소말로 변성하는 책화라는風습이 있었다. 책화에서 우리는 얘가 동예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특사물로는 단궁, 과마, 반어피 등이 있었다. 단궁은 이제 박달나무로 만든 그 활을 얘기하고요. 자, 그 동해 같은 경우는 그 부족 국가라고 하기도 뭐하고 아무튼 여기서 이제 그 부족과 부족 하면 이제 시족이죠. 그 산천을 경계로 또 마을의 경계가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 생구 이제 노비죠. 노비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노비나 소말로 변성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다. 즉 각 시족 사회 전통을 그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다. 사실은 뭐 동해에 국한된 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시족 사회에서 좀 이제 여러 군데서 나타나는 이제 그러한 풍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해는 이제 그 우리나라 그 동해안 지방이죠. 옥저 동해 그 나라 지도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뭐 요 정도. 그래서 이제 옥저하고 동해 이렇게 이쪽 그 여기가 함경도 지방, 여기 강원도 지방 이렇게 할 때 이쪽에 있었던 나라고요. 중국의 사서에 보면은 이제 동예라기보다 그냥 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냥 동해라고 하고요. 자, 신성 지역인 소도가 존재한 것, 이것은 어디죠? 이제 사만의 풍속이죠. 사만의 풍속이고, 혼인 풍속으로 서옥제. 서옥제를 일반적으로 대릴사위제라고 하지요. 대릴사위제라고 하는데, 뭐, 엄밀히 얘기하면 대릴사위하고는 조금 다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대릴사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의 풍습이다.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렸다. 이것은 부여의 모습이죠. 부여. 전국을 네 지방으로 나누고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이러한 그 주요 부족들이 주로 이제 힘이 센 그런 부족들이죠. 여기서 돌아가면서 왕을 하는 연맹왕국을 만들었던 그런 부여의 특성이고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연 것, 이것이 동해의 풍습이 되겠네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팔족법을 만든 것, 이것은 고조선이죠. 그래서 이 문제도 뭐 단순하게 간단하게 맞출 수 있는 문제고요. 3번 가나 전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이에요. 그래서 살수에 이르러 등등등 딱 보니까는 이것은 뭡니까?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 대첩이죠. 이것은 그 수양제의 침입을 막아낸 이거죠. 612년 이거고요. 자, 나에 보니까 안시성이 나오네요. 안시성은 바로 당태종이죠. 당태종이 고구려를 침략했을 때, 그래서 645년 요때에 그
변방에 그 고구려 국경선에 있는 여러 성들을 차례차례 함락을 시키고 내려오다가 결국은 이제 안시성에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간 이때를 얘기합니다. 자, 가는 이제 살수대첩 나당연합군이 평양성을 공격한 거는 그 후의 일이고요. 을지문덕이 이끄는 고려군이 수의군대를 큰데 물리쳤다. 이것이 맞겠죠. 수양제가 대군을 보내 고구려 침공한 것, 이것이 역시 가 앞에 해당되는 거고요. 관국검이 이끄는 위나라 군대가 고구려를 침략한 것, 이것은 좀 오래된 얘기죠. 3세기죠, 3세기. 고구려 이제 동천왕 시절에 위나라 관국검이 와가지고 고구려가 이제 거의 뭐 졌다고 볼 수 있죠. 수도도 함락되고 이러다가 쭉 저기 거의 옥저 근방까지 도망갔다가 미루하고 뭐 유유 이런 그 충신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지고 뭐 고구려 위나라 장군을 암살했다 뭐 이런 그 야사가 전해지기도 하는데요. 뭐 어쨌거나 이런 그 신하들의 노력으로 다시 이제 되찾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연개스문이 주도하여 당군의 침략에 맞서 싸운 건 이제 나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2번 간단하게 볼 수 있고요. 자, 밑줄근 태왕. 그래서 태왕, 뭐, 광계, 뭐, 등등 읽어보면 이제 그 광개토 대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요 밑에 보시면 이제 광개토 대왕, 그 고구려의 그 장수왕이 세운 광개토 대왕 능비죠. 그 중국의 그 지반 쪽에 있는 그 비에 이제 광개토 대왕의 정식 시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강상이라는 것은 이제 이 강이 언덕강자죠. 그래서 뭐 나라의 언덕 위에 무덤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묘지명이라고 보는 견해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뭐 제가 어렸을 때 배운 거나 아니면 제 개인적인 생각을 봤었을 땐 뭐 그런 단순한 뜻이라기보다는요. 뭐 나라의 언덕 위에 있다라는 부분이라는 것은 이제 그 나라의 격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 그래서 뭐 혹자들은 이것을 이제 나라 중에 나라의 왕 이런 뜻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도 오히려 그런 것이 더 가깝지 않은가. 아무튼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관계토경 우리가 알다시피 나라의 영토를 크게 넓혔죠. 그러면서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백성들이 아주 좋아하는 크신 왕이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그냥 광개토 대왕 또는 광개토 태왕 할 때 이렇게 쓰지만 정식 시호는 이렇다. 뭐 이런 시호는 뭐 그 이후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간단하게는 무슨 왕 또는 뭐 무슨 종 뭐 이렇게 하지만 이게 쭉 쓰고 나면 굉장히 길죠. 뭐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고요. 뭐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서 한번 알아두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자, 태학을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한 것, 이것은 그 소수림왕이죠. 소수림왕이고,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 이것이 광개토대왕 역적이겠네요. 전진을 통해서 불교를 수용한 것도 마찬가지로 소수림왕 때죠. 소수림왕 때는 고대 국가의 기틀을 잡았죠. 불교를 수용하고 율령을 반포하고 그래서 고대 국가 기틀을 잡았고요. 그 이후로 이제 광개토왕 장수왕을 거치면서 고구려가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자, 당해 침입에 대비하여 천리장성을 쌓은 것, 이것은 이제 그 연개소문 때 얘기죠. 평양으로 천도하여 남진 전책을 본격화한 것, 장수왕의 남하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평양이 뭐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평양과 같은 곳이다라고 이제 다 배워왔는데, 최근에 이제 역사학계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평양이 그 평양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신빙성 있게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평양이 오히려 이제 지금의 중국 쪽에 있는 그러한 지명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견해들이 나타나면서 이것이 이제 주류 학계에서도 이제 좀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연구를 해보자. 뭐 이런 식의 지금 움직임이 국사학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그 평양이 아니라면 우리나라 고대사 전체가 이제 굉장히 재밌어지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러한 역사들이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는, 즉 뭐 한쪽에서는 무슨 만화 같은 얘기다라고 했던 뭐 환단고기 이런 데 나왔던 얘기들이 일부 사실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재밌는 것을 한번 기대를 해 봅니다. 앞으로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자, 다음 문제를 볼게요. 요 얘기 보기 전에 이제 그 고급 문제를 보시면요. 뭐 중급도 가끔 그런 게 나오긴 하지만 어떤 이제 그 역사서의 어떤 원문 또는 기록의 이제 원문들을 가지고 이렇게 출제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이러한 원문들을 사실 누가 받겠어요?
뭐 역사 전공한 웬만한 사람들도 잘 안 봤을 것 같은데, 그럼 이 원문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모르는 거냐? 이제 그게 아니다. 이 원문이 나오지만요, 그 원문의 어떤 맥락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단서가 그 안에 다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28의 문제를 보면서요, 생전 처음 보는 듯한 내용들이 이제 꽤 많이 봤어요. 뭐 저 뒤에 가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제 그것을 그냥 모른다라고 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가만히 읽어보다 보면요, 이 안에 단서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즉 문제 안에 답이 있다라는 그러한 원칙들은 뭐 여전히 지켜지고 있으니까, 이러한 말이 나왔을 때 여러분 이렇게 특별히 어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시간도 충분하잖아요. 50문제를 80분에 푸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 나 보면 이제 삼국사기 신라 번기의 내용인데, 고구려왕 거련, 내 알 바 아니죠, 누군지. 그런데 이제 몸소 군사를 거느리고 백제를 공격했대요. 그래서 백제왕 경, 얘도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아들 문주를 보내, 벌써 좀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을 요청했대요.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해서 이제 신라에 그 백제에서 원군을 요청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신라에서 도와주려고 했으나 이미 그 전에 백제가 망했고 경 또한 피살되었다. 백제 왕이 피살되었다. 다시 말하면 삼국시대 역사에서요,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해서 백제 왕이 피살된 경우는 한 번밖에 없죠. 계로왕입니다. 계로왕. 뭐 백제 왕이 뭐 전투 중에 뭐 전사한 상황 같은 경우도 신라와의 전쟁에서 전투 중에 전사했지만은, 고구려 왕이 고구려가 침략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계로왕이죠. 계로왕은 결국 이제 장수왕이 백제를 침략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서기 475년에 계로왕이 고구려 군에 의해서 피살당하고, 바로 이제 그 아들 문주왕이 바로 무엇을 하게 되냐, 웅진천도를 하게 됩니다. 웅진천도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있었고요. 나를 보니까 이것은 또 금강가야가 항복했다. 그래서 이제 금강가야, 삼국사기의 금강가야는 언제 멸망한 것으로 나오냐면 532년이죠. 532년 법흥왕 시절에 금강가야가 멸망한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475년에서 532년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답은 1번이죠.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한 것 475년에 바로 천도했고요. 신라가 대가야를 멸망시킨 것,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은 이것은 562년인가요? 562년? 그렇죠. 진흥왕 시절에 이제 대가야를 멸망한 것으로 나오고요. 고구려가 낙랑을 축출한 것, 이것은 또 훨씬 전 얘기죠. 미천왕 시절이니까 이건 뭐 4세기고요. 신라가 매소성에서 당을 물리친 것, 이것은 나당전쟁이죠. 이것은 7세기 시절의 얘기고, 신라가 함경도 지역까지 진출한 것, 이것은 법흥왕 이후인 진흥왕 때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다 이쪽 앞이나 뒤의 이야기고, 백제가 이제 웅진으로 천도한 것, 이것이 문제에 대한 답이 맞겠네요. 자, 다음 가상의 인터뷰의 주인공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 그랬습니다. 스님께서 저술하신 대승기신론소, 신문화정론 등, 자,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이제 원효대사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원효대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죠? 불교의 대중화죠. 불교 대중화. 그 야사이하면 그 유학 가다가 무덤에서 해골에 있던 물을 마셔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것은 뭐 나중에 누군가가 지어낸 얘기 같은 거고. 자, 아무튼 그래서 원효대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1번 황룡사 9층 목탑의 건립을 건의한 것, 이것은 그 자장율사죠. 자장율사는 선덕여왕 시절이죠. 황룡사 9층 목탑이 선덕여왕 때 세워진 것이고요. 황룡사 9층 목탑에서 왜 9층이냐라는 부분, 이것은 이제 신라 주변에 있는 9개의 적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신라 위협을 줄 수 있는 이 나라들을 신라가 정복하고 안녕을 누리도록 기원한다, 이런 의미에서 황룡사 9층 목탑이고요. 재밌는 것은 요 9개 나라 중에 지금의 제주, 이제 탐나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 탐나가 뭐 나중에 백제 복속되고 뭐 고려에 다시 귀속되고 뭐 등등등 이렇게 했지만, 당시에 그 아주 나름 강성했던 그 남방 문화권, 이것을 했던 그런 지역이다,
라는 부분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 무예가가 뭔지는 몰라도 모를 수 있죠. 무예가 그 원효대사가 지었다는 그 불교 가요인데 뭐 지금 전해지지는 않고요. 그래서 무예가는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핵심적인 게 나오죠. 불교의 대중화에 힘썼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제 우리가 아 이게 답이구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해동 천태종을 창시한 거는 누굽니까? 이것은 대각국사 의천이죠. 대각국사 의천입니다. 그래서 대각국사 의천은 그 고려 문종의 넷째 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고려는 왕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왕자들은 이제 스님이 돼서 이제 국사가 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고요. 불교 개혁을 주장하며 수선사를 결성한 것, 이것은 바로 보조국사 진울입니다. 1190년경이죠. 그래서 1190년이면 이제 고려 사회가 굉장히 보수화되고 이제 기득권층에 편향된 이런 모습을 나타내니까 불교 자체도 이제 굉장히 귀족화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을 비판하면서 불교의 그 개혁을 주장한 게 바로 이제 보조국사 진울이고요. 수선사는 이제 나중에 이제 순천의 손광사, 손광사로 이제 이름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손광사가 바로 이제 수선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불일치선을 주장하며 유교와 불교의 조화를 도모하였다라는 건데요. 이 맥락을 봤었을 때 이제 그 고려 시대 이야기 같아요. 고려 시대. 그래서 이제 고려 시대의 그 유불일치선은 이제 무신란 이후에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진각국사 해심 요 분에 의해서 모든 것의 근원은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교와 불교를 조화를 도모하는 것 이런 거요. 이렇게 이제 등장을 했고요. 뭐 유불일치선은 뭐 나중에 불교가 이제 유교에 대한 대학 논리, 유교에서 이제 핍박을 받을 때 뭐 거의 우리 같은 동네 아니냐라고 했던 이제 방어 논리로도 이제 나중에 염화할 선초 이럴 때 이제 쓰이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나온 것은 이제 그 진각국사 해심의 그러한 견해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고려 통일신라 고려 뭐 요 시점에 이야기를 하는 걸로 좀 보여지니까 아무튼 요 정도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줄 그은 이들. 그래서 역사신문 보니까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백제 부흥운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백제 부흥운동. 부여풍은 이제 그 백제가 멸망할 당시 일본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의자왕의 이제 태자 아들 이제 부여융 다 같이 잡혀가지고 이제 당나라로 끌려갔고 일본에서 살고 있었던 이제 부여풍이 그 왜군 그 원군이죠. 왜군을 이끌고 이제 넘어와가지고 백제 부흥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기 백강에서 왜군하고 함께 단군에 맞서 싸웠는데요. 여기 663년인데 여기서 뭐 나당 연합군한테 이제 거의 괴멸적인 패배를 당하죠. 그러면서 이제 백제 부흥운동도 이제 조금 이제 그 퇴색해가는 이런 모양을 나타냈고요. 완산주를 도읍으로 정한 것은 이제 후백제죠. 여기 보면 이제 후백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중국의 5월과 후당의 외교사절을 보낸 것, 이것도 후백제고, 신라 금성을 공격하여 경야왕을 살해한 것, 이것도 후백제 이제 견훤의 일이죠. 자, 안동 도호부를 요동으로 몰아낸 것, 이것은 676년이죠. 뭐 안동 도호부, 웅진 도독부, 계림 도독부 이렇게 해가지고 당나라가 이제 그 고구려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 한반도 전체를 다스리는 야욕을 나타냈죠. 그랬을 때 나당 전쟁에서 신라가 승리하면서 안동 도호부를 요동으로 몰아낸 것, 676년이고요. 자, 여기 4번 보시면 이제 중국이 5월과 후당의 외교사절을 보냈다라고 하는데요. 어, 신라 말에서 이제 고려 초 고려가 건국되는 요 사이에 이제 중국을 역사를 보면 중국은 이제 5대 19개 혼란기를 나타내고 있죠. 5대 19개 혼란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이제 5월과 후당, 후당이라는 것은 이제 그 5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5대에 해당되는 거고 5월이라는 것은 이제 19개에 해당되는 나라인데요. 이제 그 후백제가 나름 이제 강성한 어떤 그 국가의 그 능력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송 사이의 혼란기 우리가 연말 신라가 신라의 말기부터 고려 초 이때 어떤 혼란기였다라면 중국도 이제 당나라가 망하고 이제 송나라가 후주의 그 한 장수죠.
송나라를 성립할 때까지 요때에 거의 한 70년? 요때는 이제 5대 10국이라고 한다라는 거. 우리의 역사를 이해할 때 반드시 이제 주변이 어떠한 상황인가 이것도 같이 체크해 주는 것이 역사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8번 뭐 이것은 그냥 주는 문제죠. 화랑이죠. 그래서 뭐 이것은 이거고요. 자, 나머지들은 뭐 여러분 간단하게 다 알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9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 그래서 국보 35 경주에 존재하는 것. 신라 석탑 중에 가장 오래되고 백제 석탑이 목탑적 요소를 보이는 것과 달리 이것은 벽돌이다. 벽돌. 그래서 벽돌 이제 전자죠. 벽돌 전자 이런 게 들어간 게 뭐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죠. 이거죠. 분황사 모전석탑. 그래서 여기 뭐 여러분들 뭐 이 그림 아니라도 좀 아시겠지만 이것은 마치 벽돌로 쌓은 듯한 그런 모습이고요. 자, 1번은 바로 불국사 3층 석탑이라고도 하는 이제 석가탑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이 가문사지 3층 석탑이죠. 가문사지. 가문사지 석탑은 요 뾰족한 게 굉장히 피레침처럼 나와 있는 거. 이런 게 특성이고요. 자, 7층 석탑이죠. 7층 석탑은 이제 조금 어, 전통적인 통일신라의 3층 석탑에서 좀 벗어나는 다양한 형태의 모습을 나타내는 게 이제 고려시대에 들어오면 탑이 굉장히 자유분방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고려의 현화사 7층 석탑이고요. 자, 요 4번이 그 의성, 경북의 의성의 탐리리 오늘도 어려워요. 탐리리 5층 석탑이라는 건데요. 요게 이제 통일신라 양식입니다. 통일신라 건데, 이 탐리리 5층 석탑의 특징은 뭐냐면요.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이제 건축 양식의 변천사항을 알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모습 자체에서 그 목탑의 양식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석탑 이전에 목탑, 전탑, 석탑 뭐 이렇게 넘어가는 그러한 그 건축 양식의 변화를 알려주는 그러한 주요한 자료다. 그것도 국보 70호입니다. 국보. 그래서 요거 또 한번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탑 한번 정리를 했고요. 자, 10번 보면 다음 문화유산을 만든 국가에 대한 설명. 뭐 뭔지는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다만 읽어보니까 또 이런 게 나오죠. 고구려 불상 조각의 전통을 계승한 것. 고구려 문화를 계승했으니까 이건 뭐겠니? 발해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이 모든 걸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발해의 문화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자. 기억, 서경을 북진 정책의 전진기지로 삼은 건 이건 고려죠. 자, 중앙육부의 명칭을 유교식으로 정하였다. 이것이 발해의 특성이고, 인한 대응 등의 독자적 연호를 사용한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발해의 특성입니다. 자,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해서 외사정을 파견했다. 이것은 이제 신라의 제도입니다. 신라 문무왕이 처음 실행한 제도, 신라의 제도고요. 유교식으로 정하였다라고 하는 중앙육부의 명칭을 유교식으로 정하였다고 하는 것 조금 부연 설명해 보면요. 삼성육부라는 제도가 있죠. 삼성육부. 그래서 이건 이제 당나라의 어떤 통치 체제. 물론 이제 수나라부터 시작돼서 이제 당나라에서 완비된 그런 이제 통치 체제인데요. 일종의 이제 합의제 기관인 삼성,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이제 육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뭐 성소성, 문화성, 중소성. 당나라 같은 경우는 성소성, 문화성, 중소성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제 우리 잘 알다시피 이호, 예병, 형공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육부가 있잖아요. 근데 발해 같은 경우는요. 요것을 뭐 삼성을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발음도 어려요. 중대성 이렇게 해놓고요. 이 정당성 밑에 바로 이제 육부를 넣었는데 2호 예병 형공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충, 인, 의, 지, 예, 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그래가지고 유교식으로 육부를 정했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디귿은 뭐 그렇다 하시고 그래서 답이 3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11번 밑줄 그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 그랬어요. 왕이 말하기를 등등등. 그래서 이 왕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또 결정적 힌트가 나옵니다. 최승로죠.
최승로의 시무 28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최승로는 시무 28조를 언제 올렸습니까? 고려 성종이 즉위하던 해, 성종 1년에 여기 나오죠. 왕이 정무를 새로이 하게 되어 새로 내가 왕이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한번 견해를 한번 줘봐라 그랬더니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유교 정치의 기반을 좀 탄탄히 해야 된다. 뭐 이런 맥락에서 이제 글을 올렸죠. 그러면 이제 고려 성종 때의 일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이죠.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제 아닌 것들을 한번 이렇게 해보면은 이런 겁니다. 관학의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자 양형고를 두었다. 어렵네요. 그럼 양형고가 뭐냐면요. 이것도 이제 고려 예종 때죠. 예종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학이라고 하면 고려의 관학은 국자감이죠. 그래서 국자감의 어떤 이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고라고 하면 지금으로 보면 기금 이 정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것이고요.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흑창을 처음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 흑창은 고려 태조 때부터 나타난 거죠. 태조 때. 이것이 이제 나중에 성종 때 가가지고 이제 의창으로 이제 개편이 되죠. 의창으로.